자, 봅시다. 이제 오비탈이라는 말은 뭐 학교에서 뭐 대충 들어봤을 거고, 그래서 그 유명한 S오비탈, P오비탈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겠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S오비탈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S오비탈이라고 하면, 자, L이 가군동량이었고요. 이 값이 얼마일 때를 S오비탈이라고 하죠? 0. 그리고 요 양자수 L의 ML의 1. 요거는 자기 양자수. 그럼 자기 양자수는 0이면 뭐가 되죠? 0이면 0.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한 가지가 있다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양자수는 자기 양자수의 존재 숫자, 그게 그 존재하는 오비탈을 나타내는 거예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오비탈은 그래서 일단 P오비탈 같은 경우는 PX, PZ 세 가지가 있지만 S오비탈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그걸 어떻게 하면 요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자, 원점이 어디냐면 근데 이 원점에 누구 있어요? 원자 핵이 있습니다. 바로 원자 있죠. 원으로 동일 거리. 의 그래서 S오비탈은 원점에서 거리만 같으면 그 뭐냐면 함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죠. 보시다시피 1S, 3S 모두 다 이렇게 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 함수에 자, 여기도 0, 0.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 원자의 위치죠. 원자의 위치. 이렇게 사실은 딱 정렬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원자의 위치에 이렇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원자 핵 위치에 그래프가 정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 x축은 다 뭐냐면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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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자, 바로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 되겠습니다. 자, 거리니까 그 음수는 있어요. 거리는 무조건 양수예요. 거리는 무조건 양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뭐 이 떨어진 거리, 이 떨어진 거리에서 함수값이 이 값을 갖는다. 만약에 이런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 거리라고 하는 게 어디를 얘기하느냐? 핵에서부터 거리 떨어진 요 위치, 요 위치에서 요 위치 핵에서 그 정도 거리니까 그 거리 여기까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핵에서 요 거리의 알겠죠? 같은 점들을 3차원에서 모으면 다 뭐가 돼요?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을 3차원에 대해 다 모으면 바로 9 껍데기가 되죠.
여기까지 똑같잖아. 그럼 어디 부터 거리로 갖는다. 이해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한 보면 뭐가 구껍데기 된다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 껍데기에서 반 빼버리고 원자의 아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를 어떻게 자, 이거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방사성 부분. 그래서 방사성 부분이라고 했고 영어 표현으로는 레디얼 파트 혹은 레디얼 펑션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레디얼 파트, 레디얼 펑션. 그래서 뭐 잠시 뭐 기억을 하자면 이게 파동함수 표현을 보면 이게 파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파이 이렇게 쓰면 파동함수를 규정하는 양자수가 뭐가 있어요? 파동함수를 규정하는 표현이 뭐가 있어요? 파동함수를 규정하는 표현이 n이 뭐예요? 주양자수. l은 가군동량 양자수. ml은 자기양자수. 요 세 개로 파동함수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파동함수를 어떻게 쪼개기로 했어요? 파동함수를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로 쪼개기도 해요. 기억이 안 나면 지금 외우면 돼요. 그렇죠? 지금부터 외우면 돼요. 공자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공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옛날에 몰랐어도 지금 알면 기존에 알던 사람이랑 똑같아진다. 네, 이게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공부의 위험은 뭐냐면 공부의 위험은 지식을 모를 수도 있지만 지금 외우면 어떻게 된다? 지금 외우면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성적도 높고. 하지만 지금 외우면 내가 성적이 좋았던 애들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이게 공부의 위대한 점이면서 무서운 점이에요. 이 공부는 이게 알면 끝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몰랐어도 외워요. 알겠죠? 자, R 이름이 뭐였죠? R 이름이 radial part. radial part. Y 이름이 뭐였어요? angular part. 그래서 이 부분으로 나누기로 했어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자, 이때 이 레디얼 파트는 또 어떤 양자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바로 N, L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레디얼 파트는 또 어떤 양자수로 규정이 되냐면 L과 ML 요 두 개로 규정이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린 게 바로 방사상 부분 요 부분을 그린 거예요. 알겠죠? 자, 왜냐? 이때 파동함수 표현에서 S 오비탈의 경우는 그러면 가군동 양자수가 얼마예요? S 오비탈은 보면 S 오비탈은 가군동량 양자수가 얼마예요? 0이죠. 그럼 자기 양자수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L0, ML0이니까 레디얼 파트도 N하고 L 자리에 뭐 넣으면 돼요? 0. 앵귤러 파트에 L 자리에 뭐 넣어요? 0, ML 자리에 0.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수식을 찾으면 놀라웠게도 수식을 찾으면
이 부분 이 뭐가 되느냐? 루트 4파이분의 1로 상수입니다. 그래서 L이 0이 돼버리면 이 앵귤러 파트가 루트 4파이분의 1로 상수가 돼버려요. 상수가 돼버립니다. 무슨 말이야? 아시겠어? 상수입니다. 상수. 그러면 이게 상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루트 4파이 n 빵빵 은 n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어차피 여기가 0이라거나 여기가 0이라거나 다 무슨 표현이냐면 어떤 오비탈? S 오비탈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다르게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S NS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S 오비탈의 레디얼 파트는 S 오비탈의 파동 함수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루트 4파이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 S 오비탈에 대해서 뭘 표현하고 싶으냐면 레디얼 파트를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1S니까 여기다 그냥 1S라고 쓰면 되는 거지. 알겠죠? 1S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이 1S가 다른 말로는 뭐냐면 루트 4파이의 파이 1S 라고 써도 상관없어. 무슨 말 알겠죠? 상관없어. 근데 어차피 루트 4파이는 변수야 상수야? 상수기 때문에 보통은 상수를 생략하고 1S 오비탈의 파동함수라고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무슨 말 알겠죠? 어차피 크게 상관이 있어 크게 상관없어? 상관이 없는 거죠. 함수값이 나타나도 고스란히 동일하게 배수배가 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는 1S 오비탈의 레디얼 파트를 그려야 되는데 1S 오비탈의 파동함수다라고 쓰면 돼. 알겠죠? 이게 정식인데 그냥 관식으로 이렇게 쓰기도 해.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1S 오비탈의 레디얼 파트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봐. 요렇게 이키마스. 너무 잘 그렸어. 너무 잘 그렸어. 저렇게 이키마스. 자, 보이십니까? 보이죠? 보이죠? 저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핵에서부터 어떤 거리가 떨어지건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어디서나 플러스 함수값이라는 얘기예요. 1S 오비탈은 어디서나 함수값이 플러스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관습적으로 플러스를 빨간색으로 쓴다면 마이너스는 무슨 색으로 보통 써요? 파란색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S 오비탈은 어디서나 함수값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1S 오비탈은 전체적으로 관습적으로 보통 어떻게 그려? 요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음역을 줘서 보통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꼭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물리학 책을 뒤지면은 S 오비탈은 보통 뭐라고요? 초록색이? 뭐 초록색이요? 플러스를 초록색으로 쓴다고? 잘 안 그러는데? 잘. 검정 색깔 되게 잘 보여가지고. 그런가요? 그래. 아니 그건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누가 뭐 다른 색깔부터 해서 뭐 때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이제 그래. 좋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에는 여학생이 없어요? 몇 명인데요? 총 몇 명이죠? 총 몇 명이죠? 반당 한 다여섯 명. 아 그래요? 반당 대여섯 명. 그렇구나. 알았어요. 대창 22명? 그렇군요. 그러네. 아니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남학생들만 봐서 여학생이 없나 싶었는데 있긴 있군요. 알겠습니다. 여학생은 없는데 이제 연애하는 사람은 많아요. 여학생이 있어요. 뭐라고? 뭐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절반. 오케이. 자 봅시다. 놀랍게도 여기는 없네요. 요 의미는 뭐냐면 어떤 핵에서 어떤 거리건 함수 어떻다? 함수값이 항상 플러스, 함수값이 항상 플러스, 함수값이 항상 플러스. 아시겠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때 또 하나 재밌는 건 3. 여기에 있는 이 파동함수는 물론 지금 1s 오비탈만 그렸지만 곧 그릴 2s가 됐건 곧 그릴 3s 됐건 어떻게 된다? 요 s 오비탈은 어떻게 되느냐? r equal 0에서 0이 아닌 함수가 같습니다. 0이 아닌 함수값을 갖습니다. 이게 s 오비탈의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1s 오비탈만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의 의미가 non 제로 0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꼭 1s만 그런 게 아니라 2s도 그렇고요. 3s도 그래요. 그럼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아, 놀라웠게도 p 오비탈 d 오비탈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모두 원점에서 함수값이 뭐다? 0입니다. 그래서 p 오비탈이 됐건 d 오비탈이 됐건 원래 그 파동함수의 함수값은 보통 원점에서 0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직 s 오비탈만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을 갖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런 건 없고 계산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s 오비탈만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을 갖고 나머지 애들은 다 0이다.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여기서 뭐 할 거냐면요.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레디얼 파트, 요 레디얼 파트를 제곱해 볼 예정이에요. 제곱해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시 거기다가 거리의 제곱을 한 번 더 곱할 거예요. 거리의 제곱을 한 번 더 곱할 거예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오! 그러면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파동함수 1s 오비탈의 제곱을 한 다음에 4파 r제곱을 곱했다로 표기해도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야매로다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라고 할 때 이 아래쪽에 그려놓은 이것의 이름은? 요것의 이름은? 자, 이것의 이름은 바로 뭐냐? radial distribution 펑션. 우리말 번역은 방사상 분포 함수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인데 한글 번역은 방사상 분포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중요하냐면 원래 파동함, 원래 방사상 부분에서 얘를 제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r제곱을 또 곱하는
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죠? 요게 중요하다. 요게. 알겠죠? 그죠? 됐어. 자, 이 방사상 분포함수가 수능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와요. 방사상 분포함수가 수능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수능화학원에 나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수능화학원에 나옵니다. 그 수능화학원에 어떻게 나오느냐? 10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내 책 109페이지. 자, 내 책 10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연습문제 3번이라고 있을 텐데 보이나요? 네. 연습문제 3번이 보일 텐데 연습문제 3번이 뭐냐면 교육청 학력평가입니다. 연습문제 3번이 109페이지. 109페이지에 있는 연습문제 3번 교육청 학력평가. 이 교육청 학력평가 어디서 내는 거예요? 국가에서 내는 거죠? 교학이 돼 있잖아요. 교육청 학력평가예요. 이 교육청 학력평가 국가에서 내는 수능 교과 과정이에요. 알겠죠? 거기에 무슨 오비탈이겠어요? 동그랗게 그려놨으니. 동그랗게 그려놨으니 무슨 오비탈이겠어요? S 오비탈이겠죠? 그 S 오비탈에 대한 원자핵으로부터의 거리에서 Y축에 뭐라고 돼 있어요? Y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돼 있죠? 전자 발견 확률 동그라미 치세요. 전자 발견 확률에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에 뭐라고 쓸까요? 전자 발견 확률에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다가 뭐라고 쓸까요? 쓰세요.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수능에서 얘기하는 전자 발견 확률이 바로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방사상 분포 함수 를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알겠죠? 수능에서.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라디얼 파동함수건 제곱해서 R 제곱한 거. 제곱 붙인 거를 뭐라고 한다? 라디얼 뭐냐면 수능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다. 자,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얘를 제곱해가지고 R제곱을 곱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와우. beautiful.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저렇게 된다. 자, 저 그렸어요? 자, 저거 우선 이제 중요한 건데 저기에 있는 R제곱 레디얼 파트 제곱에 NS 혹은 4파이 R 제곱에 파이 NS의 제곱 다른 PR 이라고 쓰고 뭐라고 부르냐면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이라고 했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프 아래쪽 총 면적이 있을 건데 그것이 항상 1입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규정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요 아래쪽 면적 있겠죠? 아래쪽 면적. 이 아래쪽 총 면적이 1입니다. 그러면 이 1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1이 뭘까요? 1이 뭘까요?
바로 전체 확률을 얘기합니다. 자, 뭔 말이냐면 원점이 뭐죠? 원점? 원점에 누구 있어요? 원자 핵이 있죠. 그리고 원자핵에서 멀어진다? 원자핵에서 어디까지 멀어지는 걸 뜻하는 거겠어요? 원자핵이 원자핵으로부터 무한히 먼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어떤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를 원자핵으로부터 원자핵에서 무한히 먼 곳 어딘가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핵이 있고 전자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전자를 원자핵으로부터 무한히 먼 모든 거리까지 전자를 발견할 확률. 전자가 무조건 있어야 무조건 없어야 되겠어요. 전자가 무조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죠. 준석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옆에 예성이가 지구에 있겠죠.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준석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데드오 올라이브 지구에 있겠죠. 뭐 이렇게 되면 자,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무조건 맞는 말을 확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맞는 말을 확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 100%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 면적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순위가 얘기하는 Y축이 전자 발견 확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이 그래프의 함수값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아니고요. 함수값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아니고 예를 들어 어떤 거리에서 어떤 거리 요 사이의 면적이 이 거리와 이 거리 사이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아래쪽 면적을 적분해야 확률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는 거지 함수값 자체는 사실 확률이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엄밀하게는 전자 발견 아니라 전자 발견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을 써야 조금 더 정확해요. 그래서 전자 발견 확률 엄밀하게는 밀도 함수예요. 근데 밀도 함수 이런 얘기까지 했다간 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매우 불편해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어떤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에 해당합니다. 그게 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적분을 해야 확률을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적분을 해야 뭐 그거에 대한 본의 해석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됐고 그냥 저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이 확률이다. 알겠죠?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그 다음 혹시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하늘 천 누루황 하늘 천 땅지 거물현 누루황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천잠 마법 천잠은 어릴 마법 천잠 본 사람 나오지 거기에 그 거물 현자라고 있거든요. 현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쓴데 이렇게 까먹었다 이 현자 한번 찾아봐 이렇게 찾아봐 거물현 찾아봐 거물현 찾아봐 그 거물현 찾아봐 마법 천자문에 들어가면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 거물현자 있었는데 어떻게 쓰더라 한자 오르면 그래 고마워요 이게 그래서 황자 있는데 황자는 당장 모르겠고 자 땡큐 돼지 해머리 두. 자 그럼 잘 봐요. 이거는 하늘이고 이거는 땅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현자가 무슨 현자일까요? 거물 현자
뜻일까요? 그러니까 국어 시간 안 가르쳐줘요. 중요하다, 심오하다, 신비하다,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대한민국 국어 교육이 엉망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 어떤 게 자꾸 나타나요? 배울수록 논리적으로 너무 이상한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네. 그리고 특히나 그게 문학 작품 같은 거 해석을 할 때, 나 절대 슬픈 감정이 안 드는데 왜 내 감정을 감지? 이런 느낌이 안 들어? 왜냐면 난 이게 슬픈 감정이 아닌데 이게 슬픈 감정이래. 이게 뭐 왜? 들죠? 왠지 아세요? 그거 왠지 아세요? 문제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국문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대한민국은 국문학이 없어요. 철학적으로. 이걸 국문학과 다니는 애들이 몰라요. 그리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죠? 이걸 대한민국의 국문학자들이 이걸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거를 문제 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국어 배우는 학생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대한민국에 왜 국문학이 없냐면 여러분 영어로 문학 작품을 쓰는 거와 한글로 문학 작품을 쓰는 게 이게 맛이 같아요? 맛이 완전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면은 새야 파랑새야 이런 말을 뭐냐면은 한글로 썼는데 버드 블루 버드 이상하잖아. 이상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말마다 담고자 하는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영어는 철학적으로 영어는 무엇을 주로 담기 위한 도구예요? 영어는 주로 논리를 담기 위한 언어예요. 논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뭐를 주로 담기 위한 언어예요? 감정이에요. 감정을 담기 위한 언어예요. 언어 체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논리를 담는 게 쉬워요? 감정을 담는 게 쉬워요? 논리가 훨씬 쉬워요. 왜냐면 논리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봐봐. 뭐냐면 예쁜 영희의 누나. 야 예쁜 영희의 누나라고 하면 이건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 예쁜 영희의 언니라고 예쁜 영희의 언니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건 영희가 예쁘다는 거예요? 언니가 예쁘다는 거예요? 솔직히 애매하죠.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영어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네요.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뭐를 활용해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누가 정확하게 예쁜지를 정확히 수식을 해줘요. 근데 한국어는 그런 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알아도 한국 사람들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적인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쁜 영희 누나 둘 다 예쁘겠지 뭐 이런 넘어가는 거야. 왜냐면 그게 인생에서 그게 중요해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하거든.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죠.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가치가 완전 부정당하고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국문학을 어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어진 소설, 우리나라에서 지어진 시를 논어, 맹자 혹은 노자, 주자 아니면은 명리학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시와 소설을 분석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새야 파랑 잔디 금잔디 이렇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시와 소설을 세익스피어 희곡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어요? 네,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네. 즉 한국어는 한국인의 감정을 담기 위한 건데
그거를 뭐로 분석하고 앉았냐면 세익스피어 희곡이나 아니면은 고대 그리스 희곡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국문학을 분석한다고요.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돼. 즉 뭐냐면 대한민국의 엄청난 시 있죠. 예를 들면 윤동주라는 시 알아요? 네. 윤동주의 시 중에 멋진 시 많죠. 뭐 별 헤아리는 등등등 해서 뭐 오늘 밤에도 뭐 스치운다 등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저기 사나이가 있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19는 다 안 나는데 윤동주 씨 멋진 시들 많죠. 막 부끄럽다 뭐 이런 시들 많잖아요. 그거를 서양 문학 측면에서 분석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윤동주는 연세 전문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연대죠. 윤동주는 지금의 전문학교에서 공부하고 일본으로 유학 가서 일본에서 공부하기 이미 전에 뭘 먼저 공부한 사람? 윤동주는 바로 논어, 맹자, 장자를 달달달 외우던 사람이에요. 즉, 또라이가 아니고요. 그게 그 시대의 철학이에요. 그게 그 시대의 철학이고 그 철학을 가지고 그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의 모든 시, 윤동주의 그 핵심 키워드 다 어디 나오는 말인 줄 아세요? 중용하고 논어, 장자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거기는 한자로 나오죠. 그 말들을 예쁜 한국어로, 멋진 한국어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국문학과에서는 세익스피어 희곡을 가리킬 게 아니라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논어, 맹자, 장자, 중용 이런 걸 먼저 가르쳐야 된다. 근데 이런 걸 국문학과 사람들한테 앉아서 얘기를 시키면 씨알도 안 맥혀요. 네, 왜냐하면 국문학과는 전 세계 최고 학과이기 때문이에요. 예, 국문학과는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 국문학과가 전 세계 1등 학과예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뭐 1등이 한국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나라의 국문학과가 이 수준이 있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국문학과가 고집하면 그게 그 분야의 트렌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쫙 내려오는 전통에 휩싸인 국어 교사들이 엄두를 막 가리키면 여러분들은 참 영민한 학생은 느낀다고요. 이거 이렇게 외우기엔 너무 불합리한데? 이렇게 느낀다고요. 머릿속에서 막 충돌이 이루어지고 존나 짜증날걸요? 그게 그것 때문이에요. 이걸 내가 언제 알았느냐? 과학을 막 공부하다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과학을 공부하면서 과학이라는 체계가 바로 영을 대변하거든요. 그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 이 과학이 동양 사상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나도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러 번만 할 때 국어 성적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왜 내가 국어를 못했느냐를 내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때는 국어교육 어떻게 시켰게요? 국어교육 어떻게 시켰게요? 국어교육 어떻게 시켰냐면요. 그냥 이 식구의 화자의 감정은 이렇게 안 물었어요. 이렇게 안 물어요. 이렇게 안 묻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여기서의 화자의 관점 이렇게 안 물어요. 한국어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냥 옛날 국어 시험은 어떻게? 여기서까지 외워요.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달달달 외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게 어느 순간 지식이 본물이 터지면서 팍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옛날 국어 교육은 지금처럼 이렇게 멍청하지 않았어요. 멍청하다는 말은 지금처럼 감정을 강요하지 않아요. 감정 판단은 네가 하고 그 감정 판단을 하기 위한 재료를 네가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돼? 외운 놈 시험 잘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못 외운 놈 빵점이고. 이게 오히려 합리적 불합리해요. 이게 합리적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다 외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외웠으면 그럼 100점. 못 외웠어 빵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국어 공부 하나도 안 하지만 눈치 좋아가지고 점수 잘 받는 데 있죠. 예를 들면 수능 같은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에요. 예, 말도 안 되는 시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안 배워도 약간 눈치 좋은 사람들 있죠. 눈치 좋고 이래서 이게 아닐까? 성적 잘 나오는 애 있단 말이야. 이런 게 불합리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좀 해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어 교육에 굉장히 심각한 폐해를 느낄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국문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여튼 그렇다. 자, 갑자기 국어에 비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네요. 자, anyway. 자, 그래서 지금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면적이 뭐라고요? 아래쪽 면적이 전자를 발견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내가 뭔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게 국어 시간에 이걸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게 국문학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게 무슨 글자냐? 이게 발음상 이거예요. 네. 가물을 발음상 거물로 발음하세요. 여기서 거물은 블랙이 아니에요. 블랙이 아니에요. 이거를 국어 시간에 선생들이 얘기를 주지 않는다는 건 대한민국 국어 교육이 썩은 거예요. 여기서의 거물은 가물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금 더 얘기하면 가물이요. 가물이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no boundary예요. 경계가 없다. 경계가 없음을 뜻하는 한자말이 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을 보면 구름이 있죠. 자, 구름이 있는 건 명백해요? 안 명백해요? 구름이 있는 건 명백하죠. 그런데 구름이 어디까지가 구름이고 어디까지가 구름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해요? 이거는 되게 애매해요. 그 자연의 현상을 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연은 뭐가 없다? 경계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다에 가면 바닷빛이 파랗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가 파랗다, 어느 깊이까지가 파랗고 어느 깊이까지가 안 파랗고 이 경계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 현상 모든 걸 다 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사람들, 특히나 이 한반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자연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경계가 없음. 그러면 경계가 없는 게 자연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인위적으로 경계를 딱 짓는 순간 이걸 자연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연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연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당연히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부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자연스러운 게 좋잖아요. 그런 걸 판단하는 개념이 바로 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자연은 경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양 철학적으로는 자연의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서양 철학적으로는 자연의 경계가 명백하죠. 명백하죠. 뭐? 인간부터. 서양 철학적으로 인간은 자연이에요? 인간은 자연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연이 아닙니다. 왜죠? 서양 철학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인간을 먹고 살기 위해서 자연을 따로 만들어준 다음에 인간한테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서양 철학적으로 자연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몸이 자연이 아니라고 하는 이 얘기 들어볼수록 너무 합리적이에요? 존나 이상해요? 존나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단백질, 탄수화물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자연이 아니야?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학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생물학을 연구하다 보니 자연 맞는데? 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몸이 자연과 명백하게 분리된다. 명백하게 분리되지 않겠어요? 명백하게 분리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에서 얘기하는 모든 영역들이 경계가 명백하다는 얘기예요?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얘기예요? 경계가 불명확함을 보여주는 수학 증명이 이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함수값이 보세요. 어디서 뚝 끝나요? 함수값이 그냥 수렴될 뿐이에요. 수렴되죠. 이게 한자말로 현이에요. 저게 현이에요. 박재환 쌤 이제 수렴할 때 합니다. 박제리 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은 경계가 없는데 그 경계가 없음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양자역학인 거예요. 뭐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최신 자연과학 양자역학과 동양의 사상 철학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연결되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과학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무엇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 철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웠게도 서울대 물리학과의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전 세계적인 뭐가 줄 아세요? 서울대 물리학과의 어떤 교수님인데 그분이 불교 철학 대가예요. 불교 철학이 누구냐면 불교 철학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반도에 태어난 사람 누구예요? 불교 철학 중에 한반도에 태어난 천재인데 전 세계적인 인물. 원효대사예요. 원효대사가 얘기했던 그거 일체계심론인가? 그 논리 있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불교 철학에서 엄청 중요한 철학이거든요. 일체유심조 그거를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이 양자역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있어요. 이게 그 불교 철학 논문 중에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오히려 서양 철학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자연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뭐에 가까워져요? 동양 철학, 특히나 이 동아시아 철학이 아주 관계가 깊어져요. 네, 아주 신기하죠? 그러다 보니 내가 여러분들한테 노노, 맹자, 공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노, 맹자, 공자, 장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되게 그런 뭐야 이게 할 수 있지만 공부하다 보면 거기서 배울 게 참 많이 있어요. 뭐 어쨌건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게 이 함수가 끝나지 않고 수렴하다인데 그럼에도 이게 구름이 여기까지다 얘기를 해줘야 이게 공부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좀 씨알이 맥힐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양자역학 처음 배우는 사람 중에 갑자기 구름은 경계가 없다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좀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전문가들을 위해 억지로 경계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끼리는 경계가 없음을 가지고 논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이 비전문가들한테 전달이 될 때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경계야라고 해줘야 듣는 사람이 그렇지 저까지는 구름이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버르버르 4, 5 시스템이랑 서라운딩이랑도 관계가 없나요? 그건 명확하죠. 그건 명확하죠. 네, 그건 명확하죠. 왜냐하면 연력학은 양자역학이 아니니까요. 고전역학적으로는 경계가 명백합니다. 양자역학이 와야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자, 5번째. 전자 발견 확률 90%까지만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건 뭐 저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90%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95%다로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오비탈을 S오비탈을 어떻게 그려놨어요? S오비탈을 구형으로 그려놨죠. 왜 구형으로 여기까지 그려놨느냐? 자, 실제로는 여기를 넘어서도 함수값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를 넘어서도 함수값 이만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자면 얘를 어떻게 그려야 돼? 더 크게 원 S 오비탈을 다 그리려면 온 우주만하게 그려야 된다고요. 그럼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워요, 매우 곤란해요. 원 S 오비탈의 크기가 얼마네? 온 우주만해. 2S 오비탈 크기가 얼마네? 온 우주만해. 다 온 우주만 하면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 하는 얘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요 경계를
어디까지 그리면 아래쪽 면적 얼마까지? 0.9까지. 무슨 말 알겠죠? 아래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이 0.9가 되는 거리까지만 구형으로 그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요 뒤에 나머지 부분은 파란색으로 써야지. 그리고 요 나머지 부분은 아래쪽 면적이 총 얼마라는 얘기겠어요? 0.1. 요쪽은 면적이 파란색으로 그린 데는 면적이 0.1.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100%다 그리면 받아들인 사람이 너무 황망하니까 면적 0.9까지만을 구형으로 그린 게 오비탈 모형이 된다. 아시겠죠? 알겠죠? 중요해요. 그리고 이때 여기 짜자자잔 이런 걸 수학적으로 무슨 점? 극대점이라고 하죠. 극대점. 이 극대점이 1s 오비탈의 경우는 이 함수값이 독특해요. 이 함수값이 뭐냐면 바로 A0 over G 가 됩니다. A0 over C. 자, 저건 뭐냐면 1S의 RDF. 자, RDF가 뭐 줄임말이었어요?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적은 방사상 분포 함수. 알겠죠? 1S의 RDF의 극대점의 거리는 A0 나누기 G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혹시 여러분 보어 모델에서 그 존재할 수 있는 전자 궤도까지 거리 수식 기억나요? 뽀로뽀로뽀로바 Rn이라고 쓰고 뭐라고 썼었냐면 Z분의 A0 곱하기 N제곱. 왜 그래? 왜 그래? 충전. 자, 보호 모델에서 이 수식 기억나요? 네. 보호 모델 이게 뭐냐면 자, n이면 주행자수 1에서의 궤도거리고 2면은 2고 3이면 3에서의 궤도거리고 기억나죠? 네. 그럼 보호 모델에서 n이 1일 경우를 넣어보면 그때 값이 z분의 a0죠. a0의 뜻은 뭐였죠? 궤도 검지로. a0라고 하는 값은 뭐죠? a0는 52.9 피코미터 정도 되고요. 이름을 보어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보관. 이는 상수거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호 모델에서 핵에서부터 전자까지의 궤도 반지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보호 모델에서의 연구 결과가 여기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Z분의 A0잖아요. 그럼 저 A가 뭘 넣은 거랑 똑같아요. 1 넣은 거랑 똑같게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됐죠? 저 쓰시고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준다. 여기 줄게요. 이요. 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퀴즈. 보어 모델과 양자역학적 차이의 차이를 양자역학적 연구 결과의
차이를 n equal 1 일 때 궤도 반지름 일 때 궤도 반지름을 가지고 설명하시오. 자, 보시면 R. 자, Y축이 바로 저기에 있는 전자 발견 확률의 밀도 함수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요 자리가 동일한 A0 나누기 Z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보호 모델은 뭘 뜻하는 거냐면 보호 모델은 그 전자가 돌아야 되는 궤도에서만 전자가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호 모델은 이 전자 발견 확률 밀도 함수를 보호 모델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무한대 다시 0이에요. 이게 보호 모델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궤도 외에서는 전자 발견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자 발견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호 모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양자역학적 모델은 뭐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궤도 근처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높은 사실인데 그 궤도 외에도 전자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인지 알겠어요?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호 모델은 이거야. 보호 모델은 준석이가 카리나랑 사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보호 모델적 관점이야. 무슨 말 알겠죠? 부모님과 생각. 오늘 내 세상은 너도. 네. 근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준석이가 카리나랑 사귈 확률이 좀 낮아. 오 씨. 무슨 말 알겠죠? 어떤 의미냐?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건 일종의 확답인 거지. 확답.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이렇게 돼. 이거고 얘는 그 영역사에 있을 확률이 높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의 수도 약간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양자역학적인 대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랑 맞닿아 있겠어요? 얘는 경계가 있는 거죠. 존재할 수 없고 있고.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는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명확하게 있다 없다라고 100% 확정지어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0 나누기 Z에서의 전자 발견 확률 밀도 함수를 비교해서 보호 모델과 양자역학적인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문제 내는 교사들도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되게 유명하니까 기억해둬야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환실 받으세요. 한시에 밥 먹는 오! 괜찮아요. 가도 돼. 먹을 건데. 혹시 말고.